예, 우리 14주째 두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환 32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 1년 반쯤 됐는데 그 정인태 씨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이분이 기사화해 가지고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기사 내용이 아니고 해서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세요. 베트남 유학생들의 이탈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 4년제, 2년제 다 포함해서 전체를 통괄해서 보았을 때에 이 중국 학생들이 44.4%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죠. 거의 절반이지요. 그런데 2년제 나는 교양 과목은 괜찮아요.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전문적인 과목, 이공계가 주로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익혀가지고 우리나라에 빨리 나는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문대 2년제 전문대에 이렇게 진학을 합니다. 그 전문대 학생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유학생 수의 전문대만 3분의 1을 베트남 학생들이 차지합니다. 3분의 2.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베트남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탈자다 뭐다 좀 안 좋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은 꼭 어떻게 이 베트남 또 학생들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사화가 되고, 저는 베트남을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항석 감독님 가 계시잖아요. 자, 여기 2016년 베트남 교육훈련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1년에 약 3만 1,000명이 호주로 유학을 가고 있다. 호주는, 자, 요걸 잘 보세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밑에다 제가 한국은 어떠냐, 호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언어 능력을 검증을 한답니다. 정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체킹을 한대요. 제가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한 번은 제 다른 학교입니다. 한 번은 중국 학생이 저희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50명쯤 되는 중에 중국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무리 제가 눈치를 봐도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또 개인적으로 한 2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눠봤어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볼펜도 주고 뭐 빵도 주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가지고 가라고. 사람은 참 좋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 아, 수업 시간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 과제물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충. 어떡합니까? 뭐 낮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줬어요. 패스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이제 30대 초반 정도, 그때 그 석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 그 일본 학생도 저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제1교포 학생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1교포 학생은 제법 말을 해요. 이해를 하고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일본 학생의 경우 졸업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그 일본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은 다 세미나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과제물을 여러 페이지 작성을 해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중간중간에 요약도 하고 간추리고 중간에 조금 뛰어넘기도 하고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데, 일본 학생 그게 안 됐지요. 우리말을 읽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 비슷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답답하니까 옆에 학생 아무개 씨가 대신 좀 읽어줘요. 그러면 그 학생이 다 읽어주는 거예요. 토론 자체는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때는 일본 학생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요, 서울 시내만 해도 외국인 학생이 10%가 넘어갑니다.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입장으로서는 때로는 막 불만을 토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시대상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자, 호주는 철저하게 언어 능력을 검증을 해요. 또 유학생들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대. 심지어요, 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니네 나라도 가도 좋은데 너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회사 설립할 수 있어. 너 영주권 취득하게 해줄게. 직업에 귀천 없어. 그리고 그 사회에 정착해가지고 창업도 하고 직원으로도 일할 수가 있고, 이거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지요. 수준도 상당히 높고 유학생들이 본국 호주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요 설명을 듣고 정인태 이분이, 기자분이 설명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죠. 아마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쫙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 한국은 어떠냐? 한 호주 유학 관계자는 한국 유학의 실정을 듣고는 유치원 수준이네요. 유치원 수준이네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크게 자성을 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유학생 수 16만 명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23년까지 20만 명 채우겠다고 지금 모토를 선언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양적으로만 늘려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베트남,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에 5천 명이 넘네요. 2017년에 많이 늘었어요. 8,200여 명. 2018년에 10,000명이 드디어 넘어서게 됩니다. 김혜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1,176명이다. 베트남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요 위의 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중에 학사 경고를 받아가지고 2번 이상 받으면 이게 제적이 됩니다. 탈락이 됩니다. 학사 경고를 자꾸 받으니까 낙담해가지고 중단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실제로 중도 탈락이 되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제적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또 학자금을 본국에서, 그 아버지들이 참 뼈빠지게 일하잖아요. 근데 학자금이 제대로 유입이 안 돼서, 또 그리고 한국에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또 취업을 하면은 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여기 유혹이 돼가지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범죄 행위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18년 8월에 16만 1,371명 전체 숫자입니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같은 해 18년 8월에 불법 체류자 수, 공부도 안 해요. 다 이탈했어요. 11,176명이다. 이게 수치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45% 35%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만 비대해지는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것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이 불법 체류자들이, 또 그리고 도중 이탈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줄여갈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것 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자, 요것도 기사인데 2019년 12월 9일자 연합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인천대학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대 의학당에, 일단 의학당을 졸업을 해야 또 정식 학생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요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의학 연수생이 대거 잠적을 했다. 그 조사를 벌인다. 그래서 베트남 연수생 1,900명 중에서 약 130명이
올해 들어 1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하는데 전화를 해봐도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행방이 모연하다. 그래서 한국의학당에 등록하고요, 서너 달 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인천대 안팎에서는 이들 연수생이 일단 어학연수를 빙자해서 한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당에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거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베트남에 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앞부분에 하나 안 읽고 건너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게 베트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자성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남을 미워하고 비판한다거나 여기에만 치우쳐버리면 곤란해요. 우리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이번에는 또 이제 좀 주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공부해서.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2016년 통계인데 48.1%의 기업이, 거의 절반이지요, 기회만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보게 되면 외국계 기업에서 가장 많지요. 66.7%가 그런 학생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그래요. 또 중소기업도 만만치는 않네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기업체에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외국인 학생들이,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더 성장을 해서 베트남 쪽에다가 좀 분점을 내고 싶다, 자회사를 내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입사해 있으면 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자회사를 베트남에 세웠을 때 이들이 가가지고 그 베트남 회사를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리, 이게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일수록, 심지어는 중소기업도 그래요, 이렇게 취업의 기회만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채용하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취업 박람회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한국 기업 취업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유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상당히 국격도 격상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을 비교적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고 미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코리아라는 나라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시아 어디에 있다지 아마 그런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디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 아니 그때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약을 했지요. 특히 80년대 들어서 아시안 게임이다, 서울 올림픽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도 직도 그 반열에 올라갔지요. 또 그리고 뭡니까, 월드컵도 열렸지요. 또 중국하고 딱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했지요. 이 엄청난 업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인지도가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 졸업과의 연계, 해외 지사 개척, 아까 제가 자회사 요거 설명을 드린 적 있죠. 해외 지사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외국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어떤 회사하고 우리 한국의 어떤 회사하고 합자 회사를 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회사에 마침 베트남 직원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연결고리가 되고 기반이 돼가지고 베트남 기업체하고 합자 회사를 이루는데 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합자 회사를 하고 싶지 전혀 낯선 회사하고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나름대로의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많아요. 보면은 국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면 참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국내 취업생 수를 보니까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국은 사방팔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중국에 또 함부로 개척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대거 철수해 버렸잖아요. 무슨 백화점도 대거 철수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통계로는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정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일본이라 해서 무조건 미워하지만 말고, 저도 일본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싫어하는 나라, 또 뭐 가깝고도 먼 나라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만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올라설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대선진국이 돼가지고 일본을 이끌어주는, 평화롭게 이끌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야망과 비전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져야 합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우수한 외국 출신, 자기 나라 사람 아니에요, 유학생들, 외국 출신 인재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2018년에 새로운 체류 자격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왔지요, 당신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나왔지요, 물론 당신들 나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호주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당신들 우리나라에서 그 질 높은 학업을 공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창업 좀 해보세요. 우리 일본 땅에다가 기업체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그게 어느 기업이 됩니까? 물론 사장님은 베트남 사람이 되고 상무님, 전무님도 베트남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면서 결국 그 업체가 누구 거가 됩니까? 일본 거가 되는 거예요.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외국 사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일본 자국을 위한 회사가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감소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 버리면 일본의 산업 활기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류 자격까지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중국 쪽이 제일 많네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2018년 중국이 38%, 우리는 한 44%가 됩니다. 베트남 많지요. 베트남이 24%. 그리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문대의 경우에는 베트남 학생 수가 65%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 한국도 좀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공부만 시켜가지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적인 자원을 일본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는 거지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차별 문제, 이거는 조금 또 이제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차별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여기는 뭐 다 합해도 얼마 안 되니까, 물론 베트남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77%가 식당하고 가게에서 바가지 요금, 비싼 요금을 받았다, 이거를 또 고백을 하고요. 여기에 요것도 하나 귀담아 들으세요. 일본 유학생의 경우 50%가 차별을 경험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절반쯤은 내용이 뭔고 하면은, 나는 단지 일본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더라. 요거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일본의 그 극우파들이 있지요. 그 혐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인들을 혐오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일본인들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 극우파에서 한국인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데모를 열 때 반대편 진영에서 또 한국인들을 옹호해주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옹호해주는 그런 시위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또 다른 쪽도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2004년쯤인가 일본에 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참 몸이 또 약한 분인데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전셋집인가 사글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공인중개업소, 복덕방이지요, 공인중개업소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이렇게 보더만 한국 사람이라는 티가 나거든. 말하는 거라든가. 그러니 쳐다보지도 않고 안경 너머로 보면서 열어더랍니다. 나가라는 거지요.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조선징의 개념이지요. 조선징이 좋은 말이잖아요. 조선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목사님이잖아요. 일본 교인들이 목사님 존경을 표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무조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물론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 미워하는 거,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저들한테 식민 통치를 당했는가?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식민 통치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성찰할 줄 알고, 미워할 거 있으면 미워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좋게 볼 거 있으면 호평을 해주고, 바로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배울 것 참 많습니다. 여기 일본 사람, 이 사람들이면 혐한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너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해, 이러한 감정을 이입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 세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 단지 일본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국 내에서 무조건적인 차별을 받는다, 잘못해서 차별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 두십시다. 자,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춰진 한국인, 요걸 보면은 이 파란색이었죠. 친절하고 정이 많다, 좀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또 이 빨간 쪽을 보세요. 무관심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꺼린다든지 무시하고 싫어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52%나 됩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또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겠어요?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지요. 근데 흑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별을 하는 모습이죠. 싫어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차별 문제, 요 2019년 통계인데 요거 보세요. 외국인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피했다, 무시했다, 요 수치가 대단합니다. 두 수치 합해 보세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나요? 물론 이제 사정상 또 이렇게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4분의 3 이상이 외국인 친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 유학생 숫자가 10%가 넘거든요. 대학생들만 해도. 이런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외국인들 만나면은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은 가볍게 인사하고, 언어 소통 안 돼도 괜찮아요. 또 제가 만나본 외국인들 보면은 또 어지간히 일상 용어는, 가벼운 용어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백석대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보시면은 좀 다정하게 대하고 목례도 하고 인사도 이렇게 해주고, 복도에서 만날 때 그게 참 좋은 그 인격적인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차별 문제,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 교환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급히 이것도 또 만들었거든요. 좀 더 이렇게 뒤져보다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 외국인 유학생들을 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 당사자들 본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를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6월 2일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케이스인데, 어떤 교수가, 본교 학교 이름은 안 써놨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서 강의를 잘 못 들으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내 수업에 되도록이면 외국인 학생들 없었으면 저기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했대요. 외국인 학생이 거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두 번째로 동아리 경우, 대학의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동아리에서 외국인 학우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학우가 우리 동아리에 가입 안 했으면 좋겠다, 회피를 한다네요. 그래서 어떤 그 동아리 회장은, 학교 이름은 안 밝혀놨습니다만, 우리 동아리는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 학우분들이 가입하는 거 우리는 싫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 첫째로는 솔직한 거지요. 수업 시간에 특히 차별받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이전에 차별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았다.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외국인 친구들끼리 어울린다.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과 친해지고 싶대요. 그런데 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수업 시간에 그룹 토론이나 조별을 짜가지고 PBL 수업 같은 경우 그룹 토론이나 과제를 할 때 팀원들에게 미안한 경우가 많다. 또 이렇게 고백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한 줄 압니까? 죄책감을 느낀대요,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미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심정까지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자, 우리 과제물 마지막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제물은 이게 마지막이고, 매주 내는 과제물은 이게 마지막이고, 기말 과제물은 다 제출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광고를 했지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유학생을 피하거나 무시했다는 응답이 합산을 해보니까 53.4%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더불어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우리도 멀리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업을 통해서, 또 외국어, 내가 예를 들어 베트남어 좀 배워보고 싶다. 베트남 친구하고 사귈 수 있잖아요. 또 베트남 그 친구한테 우리 한국말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외국어라든가 또 공동 연구라든가 또 문화교류, 우리하고 베트남이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교류라든가 같이 또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어느 거라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 입장으로서는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 외국 학생들을 멀리 대하거나 꺼려하거나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먼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또 이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정성껏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